제15화 짚혀진 어리. 그것은 운장이었다. 동학초사의 시골 선생도 무장을 하니 이렇게까지 위풍당당하게 보일 수 있나 하고 눈을 휘둥그레 뜨게 만들 만큼 웅장한 운장의 풍모였다. 모두들 멈추시오. 밤갈색 말에 얹힌 안장에서 뛰어내린 운장은 병사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 그곳에 포위되어 있는 장비와 유비를 등 뒤로 하고 두 팔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 그대들은 관문을 수비하는 영주의 병사들로 보이는데 50이나 100명의 소수로 대체 무엇을 하려 하오? 이 사내를 붙잡으려거든 하고 등 뒤에 있는 장비에게 턱을 돌리며 먼저 500이나 1000명의 인원을 모아와서 절반 이상을 희생할 각오가 없이 사로잡을 수는 없을 것이오. 그대들은 이 익덕 장비라는 사람이 어떤 역량을 지닌 사내인지 모를 것이나 일찍이 유주의 홍대감댁에 몸 담고 있을 때 무게 90건의 장팔 사물을 휘두르며 황건적의 대군 속으로 뛰어들자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강을 이루며 한나절 전투에서 808구의 시체를 쌓아 올려 장비에게 808시 장군이라는 별명이 붙어져 황건적들을 전율케 한 용맹스럽게 이름난 사내요. 그런 이를 맨손이나 다름없는 소수로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으로 들어가 호랑이와 싸우려는 것과 같으니 각자 모두 죽고 싶은 소원이라서 이 사내에게 덤비는 것이라면 모를까. 무모한 짓은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소? 목숨이 소중한 자는 어둡기 전에 돌아가시오. 이곳은 나 운장에게 맡기고 일단 물러가시오. 운장의 참으로 훈장다운 웅변이었다. 단숨에 여기까지 연설을 하여 완전히 상대방의 길을 꺾어버리고 다시 말을 잇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대들은 나를 어떤 사람인지 의심하고 또한 교묘하게 장비를 도망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을 것이나 그렇지 않소. 부족한 나는 잠시나마 동학초사라는 서당을 운영하며 제자들을 가리키는 훈장을 하고 있으며 늘 성현의 도를 본 뜻으로 삼고 나라에 충성하고 법령을 스스로 지키며 제자들에게도 가리키는 운장 간우라는 사람이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익덕 장비는 숨길 것 없이 바로 나의 의제이기도 한 사람이요. 하지만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장비가 간청의 초병을 살해하고 관문을 뛰어넘고 또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는 소문을 듣고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 이상 많은 희생을 내기보다는 어형이 내 손으로 붙잡아 바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이렇게 무장을 갖추고 간청에 청을 넣어 나는 듯이 달려 급히 이곳으로 온 것이오. 장비는 나중에 이 몸이 현성으로 직접 가서 인계할 것이니 그대들은 이곳의 사실을 보고 들은 대로 그 내용을 먼저 보고해 주시오. 운장은 몸을 돌려 이번에는 장비 쪽을 향해 돌아선다. 그리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이런 물한당 같은 놈이! 하며 고래 심줄 채찍으로 장비의 어깨를 내리친다. 장비는 분노한 듯한 눈빛을 했으나 운장은 더욱 묶여라 하고 뛰어들어 장비의 양손을 등 뒤로 돌린다. 장비는 운장의 마음을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운장의 인물됨을 믿는 마음이 더 강했다. 그래서 뭔가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순순히 밧줄을
잡고 땅에 주저앉는다. 봤소 모두들. 운장은 다시 얼떨떨해하고 있는 포졸과 병사들의 얼굴을 둘러보며 장비는 나중에 이 몸이 현성으로 직접 가서 인계할 것이니 그대들은 먼저 이곳을 물러가시오. 본인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별 수 없소. 밧줄을 풀어 이 호랑이 같은 자를 그대들 속으로 풀어놓겠소. 그 말에 포졸도 병사도 모두 재빨리 도망치듯 아무 말 없이 모두 물러나 버렸다. 아무도 없게 되자 운장은 곧장 장비의 밧줄을 풀어주며 나를 믿고 잘 참아주었네. 아무 일 없이 구해낼 책략이라 해도 자네에게 손을 댄 죄는 용서해주게 라고 사과하자 장비 역시 그럴 리가 있겠소. 또다시 무익한 살생을 할 뻔했는데 형님 덕분에 살았소. 라며 오늘 아침의 울컥했던 기분도 있고 평소답지 않게 순순히 사과한다. 그리고는 근데 운장 그 목장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이오? 나를 구하러 오기에는 너무 거창한 차림이 아니오? 라고 의아해하며 묻자 장비 무슨 뻔뻔한 소리를 하는 거냐? 관우의 서슬퍼런 질책이 떨어졌다. 그렇다면 어젯밤 그렇게 열을 올리며 시기가 도래했다. 좋은 동료를 얻었다. 평소 약속을 실행에 옮기자고 했던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느냐? 거짓말은 아니지만 대체로 형님이 반대하지 않았소. 내 말은 하나도 믿어주지 않아놓고 장비가 억울한 듯 항변하자 간우가 낮게 엎드렸다. 그것은 그 자리에서의 일이다. 하인도 있고 여자들도 있었다. 자네는 비밀이라면서도 목소리가 너무 크으니 누설을 막으려 일부러 냉담하게 했던 것이다. 뭐요? 그렇다면 형님도 제 말을 믿고 평소의 계획에 동참할 결심을 굳힌 것이오. 장비의 눈이 커졌다. 간우가 엷은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자네 말보다도 상대가 누상촌의 유현덕공이라는 말에 곧바로 마음을 정했다. 평소 효자로 소문이 자자한 분이라 나 또한 남몰래 그분의 가문과 행실을 조사해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 참 나빠. 아무래도 형님은 지모가 뛰어나 참으로 교제하기 어렵구려. 하하하. 자네에게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군. 사람을 죽이고 술집 외상값을 동학초당에 떠넘기는 난폭한 사람에게서 들을 말은 아니지 않나? 벌써 술값을 받아갔소. 당황한 장비의 모습에 간우의 표정이 이내 진지해졌다. 술값 정도라면 괜찮지만 관가의 포졸을 죽인 것이 운장의 아우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날에는 내 학사도 끝이다. 머지않아 관가에서 출두 명령이 내려지겠지. 과연 남의 일처럼 듣지 마라. 아니 미안하오. 장비가 머쓱하게 사과하자 간우가 결연하게 말을 이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좋은 기회다. 하늘의 뜻이라 여기어 오늘 아침 하인들과 제자들에게 사정을 말하고 학사를 폐쇄했다. 이제 마음 편히 몸 하나로 자네를 쫓아온 것이다. 자, 지금 당장 유비공을 찾아 뵙도록 하자. 그러자 장비가 앞을 가리키며 씩 웃는다. 아니 유공이라면 저기에 계시오.
운장은 장비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으로 눈을 돌린다. 유비는 그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그리고 장비와 운장 두 사람의 사이좋은 모습과 그 신의가 두터운 모습을 보고 감동에 젖은 표정이었다. 당신이 유비공이십니까? 운장은 다가가더니 그의 발 앞에 처음부터 무릎을 꿇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하동 해랑 출신으로 관우, 자는 운장이라고 하며 오랫동안 강호를 유랑하다가 4, 5년 전부터 이 근처 마을에 살면서 마을 훈장이 되어 초야에서 헛되이 세월을 보내고 있던 사람입니다. 평소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오늘 뵙는 영광을 얻게 되어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부디 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라고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말한다. 유비는 굳이 자신을 낮추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거만하게 굴지도 않았다. 운장 간우의 예에 대해 마땅한 답례를 하면서 고맙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누상촌에 오래도록 사는 촌부 유현덕이라는 사람입니다만 평소에 반도하 상류말에 순박하고 아름다운 풍속을 가진 노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선생과 같은 고결한 분의 감화 때문이겠지요. 여기는 길가이니 바로 저기 저의 초가로 함께 가시지요. 라고 건하자 예, 기꺼이. 관우도 발걸음을 옮기고 장비도 어깨를 나란히 하며 모두 거기서 가까운 유비의 집으로 갔다. 유비의 어머니는 또다시 새로운 손님이 늘어난 것을 이상하게 여겼으나 장비에게 소개받고 관우의 인품을 보자 기쁨을 나타내며 어서 오십시오. 누추합니다만 안으로 드십시오. 라고 진심으로 환대했다. 그날 밤은 어머니도 함께하여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비의 어머니는 유씨 가문의 오래된 역사를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모두 들려주었다. 태어난 후 유비조차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도 있었다. 과연 한나라 황실의 흐름을 이은 경제의 후손임에 틀림없다. 장비도 관우도 이제는 조금의 의심도 품지 않는다. 동시에 이 사람이야말로 어려운 거사의 맹주로 삼아야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현덕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을 알고 있기에 혹시 이 어머니가 그런 위험한 계획에 아들을 가담시킬 수는 없다. 라며 거절하시면 어쩌나 싶어 관우는 걱정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마음을 떠보았다. 그러자 유비의 어머니는 다 듣기도 전에 말했다. 예, 유비야. 오늘 밤은 이미 늦었으니 너도 자거라. 그리고 손님들에게도 잠자리를 마련해 드려야지. 또 내일은 세 분이서 장례에 대한 언론도 있으실 테고 큰 일의 첫걸음이기도 하니 어미가 평생에 한 번 잔치를 차려주마. 그 말을 듣고 관우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떠보는 것이 어리석었음을 깨닫는다. 장비도 함께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따른다. 유비는 그렇다면
그 말씀에 감사히 응하여 내일은 어머니께 일생일대의 축하잔치를 베풀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잔치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제단을 마련하여 선조에게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럼 마침 지금은 노원의 꽃이 한창이니 노원 안에다 자리를 마련합시다. 장비는 손뼉을 치며 그것 좋소. 그럼 저희들도 내일은 아침부터 노원을 깨끗이 하고 하다 못해 제단 만드는 일이라도 거들겠습니다. 손님 두 사람에게 잠자리를 차려주고 잠을 건한 후 유비와 어머니 두 사람은 어두운 부엌 구석에서 짚을 덮고 잠들었다. 유비가 눈을 떠보니 어머니는 벌써 안 계셨다. 날은 이미 밝아 있었다. 어디선가 염소가 연신 우는 소리가 들린다. 부엌 아궁이 밑에는 장작이 활활 지펴져 있었다. 이렇게 기세 좋게 아궁이에서 장작이 태워진 예는 유비가 어렸을 때부터 기억에 없는 일이었다. 봄은 노원뿐만 아니라 가난한 유씨 집안의 부엌에도 찾아온 것처럼 느껴진다.